28. 레비는 이날 밤 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따분했다. 그가 지금 느끼는 농업에 대한 불만은 자기만의 상태가 아니라 러시아가 처한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 어디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그들에 대한 관계를 도중에 본 농가와 같이 정비하는 것은 공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았다. 부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내일 다 같이 말을 타고 구규림에 있는 흥미로운 낭떠러지를 구경하러 가기 위해 하루 더 머무르기로 약속한 후 레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비아시스키가 제안한 노동 문제에 대한 책을 가지러 그의 서재에 들렀다. 스비아시스키의 서재는 책장으로 에워싸이고 테이블 2개가 놓인 거대한 방이었다. 방 한가운데는 책상으로서는 거대한 테이블이 있었다. 다른 둥근 테이블에서는 최근 호수가 찍힌 다양한 언어의 신문과 잡지가 램프 주위에 별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책상 옆에는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 금빛 라벨로 구분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스비아시스키는 책을 꺼낸 후 흔들러 의자에 앉았다. 뭘 보고 있습니까? 그는 둥근 테이블 옆에 서서 잡지를 들여다보는 레빈에게 물었다. 아, 참, 거기에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요. 스비아시스키는 레빈이 손에 든 잡지를 보며 말했다. 그 논문에 따르면 그는 명랑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폴란드 분할의 주범은 프리드리히가 아니라고 합니다. 밝혀진 바로는 이 프리드리히는 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폴란드는 1772년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프로이센에 의해 최초로 분할됐다. 그 당시 프로이센 왕이 프리드리히 대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특유의 명쾌한 어조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다. 레비는 지금 무엇보다 농업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는데도 주인의 말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가 들어앉아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그는 폴란드 분할에 관심을 갖는 걸까? 스비아시스키가 말을 마치자 레비는 불만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유일하게 흥미로운 점은 밝혀졌다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스비아시스키는 왜 이것이 자기의 흥미로운지 설명하지 않고 또한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건 그렇고 화를 잘 내던 그 지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더군요. 레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처럼 철저한 농노제 옹호자입니다. 스비아시스키가 말했다. 당신은 그들의 귀족 회장이면서 그렇긴 합니다만 난 그저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뿐입니다. 스비아시스키는 웃으며 말했다.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레빈이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하는 합리적인 농업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데 그 순한 지주가 하는 고리대금업식 농경이나 지극히 단순한 농사법은 통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바실치코프 집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요. 공장은 하지만 난 당신이 무엇에 놀라는지 잘 모르겠군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뒤떨어진 민중이 자기들에게 낯선 모든 것에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합리적인 농업이 가능한 것은 민중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중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어떻게 민중을 교육시킨단 말입니까? 민중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학교, 둘째도 학교, 셋째도 학교죠. 하지만 당신도 말했지 않습니까? 민중들은 물질적인 발전면에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당신은 내게 어느 환자에게 충고하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설사액을 써보는 게 어때요? 써봤죠.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거머리를 써보세요. 그것도 써보았지만 더 나빠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군요. 그것도 해보았지만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꼭 그렇군요. 내가 정치 경제를 말하면 당신은 더 나빠질 뿐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회주의를 말하면 당신은 더 나빠질 뿐이라고 하죠. 내가 교육을 말하면 당신은 또 더 나빠질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학교가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 또 다른 필요를 느끼게 하지요. 바로 그 점이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레비는 열띤 어조로 반박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학교가 민중에게 자신들의 물질적 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다는 겁니까? 당신은 학교와 교육이 민중에게 또 다른 필요를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황만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테니까요. 덧셈, 뺄셈, 교리문답 같은 지식이 무슨 수로 민중들이 물질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 난 젖먹이를 아는 한 아낙과 마주쳤습니다. 난 그녀에게 어디에 다녀오는 길이냐고 물었죠. 그녀가 그러더군요. 산파 할머니 집에서 오는 길이에요. 아이가 울음병에 걸려서 그걸 고쳐달라고 데려가셨죠. 난 그 산파가 아이의 울음을 어떻게 고치더냐고 물었습니다. 아기를 암탉들과 나란히 횃대에 올려놓고 먹으라고 중얼거렸어요. 그것 봐요. 당신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악이 아기의 울음을 고친답시고 아기를 횃대에 올려놓는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스비아시스키는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레비는 벌컥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치료법은 학교로 민중을 치유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민중은 가난하고 무지하죠. 안악이 우는 아기에게서 울음병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횃대의 암탉들이 아기의 울음병을 고치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째서 학교가 이런 불행, 즉 가난과 무지를 벗어나는 데 쓸모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제해야 할 대상은 바로 민중들을 가난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당신은 그 점에서 적어도 당신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스펜서와 일치하는군요. 이 스펜서는 하버드 스펜서를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진화주의의 학파의 설립자. 그는 교육이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번영이 교육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1874년에 교육에 관한 스펜서의 논문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스펜서와 일치하는군요. 그도 교육은 읽고 셈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큰 부와 편리한 생활, 가령 그의 말처럼 자주 씻는 것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니까요. 내가 스펜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기도 하고 전혀 달갑지 않기도 하군요. 다만 난 오래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중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그들을 더욱 부유하고 더욱 여유롭게 하는 경제제도입니다. 그때는 학교도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이 점에서 스펜서의 견해와 일치합니까? 레빈이 물었다. 그러나 스비아시스키의 눈에는 두려움의 표정이 반짝였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 울음병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멋지군요. 정말로 당신이 직접 들은 이야기인가요? 레비는 이런 식으로는 이 사내의 삶과 그의 사상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분명 그는 자신의 논의가 어떻게 흐르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논의의 과정뿐이었다. 논의의 과정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때 그는 불쾌해했다. 그는 이런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화제를 유쾌하고 명랑한 것으로 바꾸어 이를 회피하려 들었다. 도중에 만난 농부부터 시작하여 이날 받은 모든 인상은 레빈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특히 농부에게서 받은 인상은 이 나라의 모든 인상과 사유의 근본적인 토대가 된 것 같았다. 공적인 사용을 위해서만 사상을 간직할 뿐 분명 레빈이 모르는 어떤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진 이 유쾌한 스비아시스키. 그런데도 다수라는 이름의 군중과 더불어 자신과 무관한 사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스비아시스키.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스럽게 얻은 이론의 면에서는 전적으로 옳지만 러시아의 계급 전체와 최상 계급에 대한 적의의 면에서는 옳다고 할 수 없는 그 격분에 찬 지주, 자신의 활동에 대한 불만과
이것의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이 모든 것이 내면의 불안과 해결책이 눈앞에 있다는 기대감으로 어우러졌다. 배정받은 방에 혼자 남게 되자 레비는 조금만 움직여도 느닷없이 팔다리가 흔들리는 스프링 달린 매트리스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레비는 스비아시스키에게서 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그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지주의 논쟁은 고찰을 요구했다. 레비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에게 대답할 말을 머릿속에서 다듬어 보았다. 그래, 난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어. 당신은 우리의 농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농부들이 계량을 증오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권력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농업이 이러한 계량 없이는 결코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말은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도중에 만난 노인의 집처럼 노동자가 자기들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농업에 대한 당신과 우리의 공통된 불만은 당신이나 우리 혹은 노동자들에게 잘못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력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문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즉 유럽식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노동력을 관념적인 노동력이 아닌 본능을 가진 러시아 농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농업을 정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했어. 당신이 그 노인처럼 농사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노동자 스스로 노동의 성공에 흥미를 느끼게 할 방법과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계량의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당신은 토지를 피폐하게 하는 일 없이 예전보다 2배, 3배의 수확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노동자들에게 주세요. 그럼 당신이 얻은 차액도 커지고 노동자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농업의 수준을 낮추어 노동자들이 농업의 성공에 흥미를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은 세부적인 문제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러한 생각은 레빈을 강한 흥분으로 몰고 갔다. 그는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궁리하느라 전날 밤의 절반 정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튿날 떠날 계획으로 온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게다가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스비아시스키의 처제가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의 수치와 후회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그는 지체 없이 떠나야 했다. 가을 파종 곡물을 뿌리기 전에 농부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여 파종이 새로운 토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농경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기로 결심했다. 29. 레빈이 계획을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비록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서 그 일이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 주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농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었는데다 농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기계를 수리해야만 했다는 점이다. 그날 밤 그가 집으로 돌아와 집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자 집사는 그의 말 가운데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이 어리석고 무익한 짓이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노골적인 만족을 드러내며 맞장구를 쳤다. 집사는 자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는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농사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레빈의 제안에 대해 집사는 크게 낙담한 기색만 보일 뿐 별다른 뚜렷한 의견을 말하지 않고 내일은 남은 호밀다발을 걷어들여야 하고 두벌가리를 하러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황급히 말했다. 그래서 레빈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농부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동안 그는 또 농부들이 그날의 일로 너무 바빠서 그 제안의 손익을 따질 겨를이 없다는 중요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순박한 농부인 가축지기 이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가축 우리에서 나오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시키겠다는 레빈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는 듯 했다. 그러나 레빈이 그에게 앞으로 이 이익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으려 하자 이반의 얼굴에는 불안한 빛과
레빈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어 유감이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더니 그는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어떤 일을 황급히 찾았다. 그는 마구간에서 건초를 집어 던지기 위해 쇠수랑을 들기도 하고 통에 물을 채우기도 하고 그름을 치우기도 했다. 또 다른 난관은 지주의 목적에는 자기들을 최대한 쥐어짜리는 욕심 이외의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농부들의 완강한 불신이었다. 그들은 지주의 진짜 목적이란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언제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있기 마련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많은 이야기를 떠들어대긴 했지만 자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게다가 레비는 그 신경질적인 지주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농부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새로운 농사방법이나 어떤 새로운 농기구의 사용도 강요하지 않을 것을 모든 계약의 어떤가는 절대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쇠쟁기가 땅을 더 잘 갈고 노면 파쇄기의 성능이 더 좋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째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1000가지 이유를 들었다. 레비는 농업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확신하면서도 이로움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계량법을 포기하기가 아쉬웠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희망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가을 무렵에는 일이 그럭저럭 잘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처음에 레비는 새로운 동료적 관계 위에서 농사일을 농부들과 노동자들과 집사에게 완전히 맡기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농사일을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축, 우리, 과수원, 채소밭, 목초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뉜 밭들이 각각의 항목이 되어야 했다. 레빈이 보기에 이 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순박한 가축지기 이반은 주로 자기 식구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가축 우리의 참여자가 되었다. 또한 영리한 농부 표도르 레즈노프의 도움으로 6농가가 집단 경영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8년 동안 휴경지로 내버려 두었던 먼 밭을 맡았고 농부 슈라예프는 같은 조건으로 채소밭 전체를 임차하였다. 나머지는 아직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 세 가지 항목은 새로운 체제의 출발점으로서 레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물론 가축 우리의 사정은 아직 전보다 더 나아진 게 없었다. 게다가 이반은 암소를 추운 곳에 두어야 여물이 덜 들고 발효시킨 농축 크림으로 버터를 만들어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암소를 따뜻한 곳에 두는 것과 생크림으로 버터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그는 급료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받는 돈이 급료가 아니라 앞으로 얻을 이익에서 그의 지분만큼 성금을 당겨 받는 것이라는 사실에 전혀 흥미가 없었다. 물론 표도르 레즈노프의 조합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씨 뿌리기 전에 두벌가리를 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사실 이 조합의 농부들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이 일을 행하기로 약정을 하고도 이 토지를 공동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지주와 농민이 수확을 반분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 조합의 농부들뿐 아니라 레즈노프도 레빈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으리가 지대를 받으시면 나으리도 편하고 저희도 홀가분할 텐데요. 게다가 농부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그 땅에 가축 우리와 곡물 창고를 짓기로 한 약정을 미루다 결국 이 일을 겨울까지 질질 끌었다. 물론 시라예프도 자기가 임차한 채소밭을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농부들에게 빌려주려고 했다. 그는 토지 임차 계약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 분명했다. 아니 어쩌면 고의로 그렇게 곡해한 것인지도 모른다. 농부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새로운 계획의 모든 이점을 설명하면서 레빈 역시 농부들이 그의 목소리의 곡조에만 귀를 기울일 뿐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결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그는 농부들 가운데 가장 영리한 레즈노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를 강하게 느꼈다. 그는 레즈노프의 눈동자에 스치는 번득임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 레빈에 대한 조롱과 더불어 설사 레빈의 말에 속는 사람이 있다 해도 레즈노프 그 자신은 결코 아니라는 굳은 확신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레빈은 상황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들에게 그 체제가 가져올 미래의 이점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때는 모든 일이 저절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다. 레비는 여름 내내 이 일과 그의 수중에 남은 나머지 농사일과 책을 저술하는 작업에 매달리느라 사냥도 거의 가지 않았다. 8월 말 그의 안장을 돌려주러 온 하인을 통해 오블론스키 집안이 모스크바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편지에 답장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굶으로써 설명입니다. 그는 그 일을 올릴 때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스스로 자신의 배를 불태워버렸으며 다시는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없을 거라고 느꼈다.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림으로써 스비아시스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다시 스비아시스키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레빈의 관심은 농사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일에 온통 쏠렸다. 그는 스비아시스키에게 받은 책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읽었다. 그는 자기에게 없는 내용들을 뽑아 정리하며 그 주제에 맞춰 정치, 경제학과 사회주의에 관련된 책들을 되풀이하여 읽었지만 예상대로 자신이 착수한 일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정치, 경제학 책들 속에서 가령 그가 처음에 굉장한 열의를 갖고 읽으며 매 순간 그를 사로잡은 질문들에 관한 해결점을 찾고자 했던 밑의 책에서 그는 유럽의 농업 상황으로부터 이끌어낼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째서 러시아에 적용되는 이 법칙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사회주의에 관한 책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가 학생 시절에 매력을 느끼기도 했던 그 사회주의 이론은 아름답기는 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공상이었다. 혹은 러시아의 농업 상황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그저 유럽이 처한 상황의 개성과 수정에 불과했다. 정치 경제학은 유럽의 부를 발전시켰고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는 법칙이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사회주의 이론은 그러한 법칙에 따른 발전이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레빈과 러시아의 농부들과 지주들이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그들의 수백만 일손과 땅을 가장 생산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은 커녕 희미한 암시조차 주지 못했다. 일단 이 일에 손을 댄 레빈은 그가 생각하는 주제에 관한 책들을 열정적으로 탐독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동안 갖가지 질문에 대해 너무나 자주 부딪혀 온 상황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도록 가을에는 외국에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때때로 그가 상대방의 사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 들면 사람들은 불쑥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카우프만, 존스, 디비아, 미첼리 이 이름들은 애매한 출처를 언급하는 현학적인 방법을 비꼬기 위해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네요. 카우프만, 존스, 디비아, 미첼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들의 책을 읽지 않았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이제 카우프만과 미첼리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가 훌륭한 토지와 훌륭한 노동자들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스비아시스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농부의 집처럼 노동자와 토지가 많은 것을 생산하기도 한다는 것, 이에 반해 유럽식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적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지 노동자들이 자기 방식으로만 일하고 싶어하고 또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반작용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민중의 정신에 근거를 둔 항구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광대한 미개척지에 거주하며 개간할 사명을 띤 러시아 민중이 대지가 모두 개간될 그때에는 그것에 필요한 방법들을 의식적으로 고수할 것이라고, 이러한 방법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는 이론적인 면에서는 저술을 통해, 실천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농업을 통해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30. 9월 말 조합에 분배된 땅에 가축 우리를 짓기 위한 목재가 도착했고 암소역에서 얻은 버터가 판매되어 그 이익이 분배됐다. 실천적인 측면의 농업에서는 일이 훌륭하게 진행됐다. 적어도 레빈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이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레빈이 공상학의 정치 경제학의 대변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학문, 민중과 토지의 관계에 대한 학문의 기초를 놓게 될 자신의 저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 이 방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답사하고 그곳에서 행해진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확증만 발견하면 됐다. 레빈은 돈을 마련하여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미러의 출하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밭에 남은 곡물과 감자를 추수할 수 없게 됐고 급기야 모든 작업과 미러의 출하마저 중단해야 했다. 길은 발을 뻗을 수 없을 만큼 진창이었다. 게다가 제분기 2대마저 큰 비에 떠내려갔고 날씨는 점점 더 나빠졌다. 9월 30일 아침부터 해가 보이자 레빈은 좋은 날씨를 기대하며 단호히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밀을 부대에 채우라고 지시한 후 집사를 상인에게 보내 돈을 받아오도록 하고 그 자신은 출발 전에 마지막 지시를 해두고자 농장을 돌아보러 나갔다. 그러나 레빈은 일을 다 마무리 지은 후 가죽 옷을 따라 목덜미로 부처 속으로 흘러드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너무나 활기차고 흥분된 기분으로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구전 날씨는 더욱더 험악해졌다. 급기야 비에 젖어 귀에 귀와 머리를 덜덜 떨던 말은 세차게 떨어지는 우박에 똑바로 걷지도 못했다. 하지만 레비는 방한용 두건을 쓰고 있어 괜찮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때로는 바퀴 자국을 따라 흐르는 흙탕물을, 때로는 앙상한 가지에 맺힌 물방울을, 때로는 녹지 않고 다리의 판자에 하얗게 쌓인 눈을, 때로는 헐벗은 나무 주위에 수북하게 쌓인 퉁퉁하고 젖 많은 느릅나무 잎사귀를 즐겁게 바라보았다. 주위의 자연이 뿜어내는 음울함에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유난히 흥분해 있음을 느꼈다. 멀리 있는 마을에서 농부들과 나눈 대화는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옷을 말리러 잠시 들른 집의 관리인 노인은 레빈의 계획에 분명한 찬성을 보이며 자기도 가축을 사서 조합에 가입할 뜻을 비쳤다. 꿋꿋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거야. 레빈은 생각했다. 일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이 일은 나의 개인적 일이 아니라 공익에 관한 문제야. 농업 전체, 무엇보다 민중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해. 빈곤 대신 만인의 부와 만족이, 적이 대신 화합과 이해의 일치가 필요해. 한마디로 이것은 무혈혁명이야. 처음에는 우리 군이라는 작은 영역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현과 러시아,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될 대혁명이 될 거야. 왜냐하면 올바른 사상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 이것이야말로 노래가 가치가 있는 목표이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코스차 레빈이라는 것. 검은 넥타이를 메고 무도회에 갔다가 세르바츠카에게 거절을 당한 후 자신을 가엾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던 바로 그 사내라는 것. 이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벤자민 프랭클린도 나처럼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해.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 그만의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있었을 거야. 그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레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날이 어둑해진 후에야 집에 도착했다. 상인에게 다녀온 집사도 밀값의 일부를 받아 돌아왔다. 가옥 관리인과의 계약도 체결되었다. 그리고 집사가 도중에 확인한 바로는 곡물이 밭의 곳곳에 널려 있는데 다른 집과 비교하면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160더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저녁 식사를 끝낸 후 레비는 평소처럼 책 한 권을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그 책과 관련된 자신의 여행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오늘은 유난히 그가 하는 일의 의미가 선명하게 머리에 떠오르고 그의 사상의 본질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그의 두뇌 속에서 저절로 모양을 갖추어 갔다. 이것을 기록해 두어야겠어. 이것을 내가 전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짤막한 머리말로 삼아야겠어. 그는 책상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그의 발치에 누워있던 라스카도 기지개를 펴며 덩달아 일어서더니 마치 어디 가느냐고 묻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조합의 책임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바람에 생각을 기록할 틈이 없었다. 레비는 그들을 맞으러 현관으로 나갔다. 명령, 즉
내일의 일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그에게 볼 일이 있어 찾아온 농부들을 만나본 후 레비는 서재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 라스카는 책상 밑에 누웠고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긴 양말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잠시 글을 쓰고 나자 갑자기 레빈의 뇌리에 키티의 모습과 그녀의 거절과 마지막 만남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했다. 지루해할 것 없어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왜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온천에라도 다녀오세요. 여행 갈 채비도 다 해놓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모레 가려고 해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아직 끝낼 일이 남았어요. 아니 무슨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그만큼 해주고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당신네 나리는 짜르에게 은총을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나리가 왜 농부들을 걱정해야 하죠? 난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레빈의 농사 계획을 속속들이 알았다. 레빈은 종종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세세하게 늘어놓았고 이따금 그녀와 언쟁을 하며 그녀의 설명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했다. 그야 당연하죠.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 파르펜 제니시치는 무식하긴 했어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얼마 전에 죽은 하일에 대해 말했다. 그는 성찬식도 받고 성류식도 받았죠. 이 성류식은 아픈 사람에게 치유를 기원하며 성류를 바르는 정교의 성사입니다. 성류식도 받았죠. 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내 말은 내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일을 잘해줄수록 나도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나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농부가 게으름뱅이라면 모든 것이 엉성하게 되고 말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걸요. 그건 그렇지만 당신도 이반이 이제 가축 우리를 훨씬 더 잘 돌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대답했다. 분명히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엄격하고 철저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 틀림없었다. 나리는 장가를 가야 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에게 정확히 지적당하자 화가 나기도 하고 모욕감이 들기도 했다. 레비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그녀에게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이 이 작업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그는 그저 정적 속에서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움직이는 뜨개바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그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9시 무렵 작은 방울 소리와 진창기를 따라 흔들리는 마차의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머, 손님이 왔나 봐요. 지루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레빈이 그녀를 앞질러 갔다. 마침 작업이 잘 되지 않은 터라 레빈은 누구와 오든 상관없이 손님을 맞게 되어 기뻤다. 31. 계단을 반쯤 뛰어내려갔을 때 레빈은 현관 쪽에서 귀에 익은 기침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자기 발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뚜렷이 듣지 못한 레빈은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랐다. 다음 순간 눈에 익은 길쭉하고 앙상한 형상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가 착각한 것이기를, 외투를 벗고 기침을 해대는 저 키 큰 사내가 니콜라의 형이 아니기를 바랐다. 레비는 형을 사랑했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레빈이 자신에게 찾아든 생각과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한 충고의 영향으로 모호하고 착잡한 기분에 잠긴 지금 눈앞에 닥친 형과의 만남은 유난히 괴롭게 느껴졌다. 그는 내심 자신의 모호한 기분을 잊게 해주기를 바란 유쾌하고 건강한 손님 대신 자신을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온갖 생각을 불러내어 전부 털어놓게 만드는 형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레비는 자신의 혐오스러운 감정에 화를 내며 현관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형을 가까이에서 본 순간 이런 개인적인 환멸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연민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수척하고 병든 니콜라이 형의 모습은 예전에도 섬뜩한 느낌을 주었으나 지금의 형은 더욱 마르고 더욱 쇠약해졌다. 그의 모습은 살 가죽을 씌운 해골 그 자체였다. 그는 현관에 서서 길고 앙상한 목을 경련하듯 떨며 목도리를 풀다가 기묘하고도 애처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 온화하고 순종적인 미소를 보자 레비는 목구멍이 경련으로 죄는 것 같았다. 그래, 널 보러 이렇게 왔다. 니콜라이는 잠시도 동생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웅얼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전부터 찾아오고 싶었지만 계속 몸이 좋지 않았어. 이제 많이 좋아졌지. 그는 크고 앙상한 손바닥으로 특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레빈이 대답했다. 레빈은 형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의 메마른 육신을 입술로 느끼고 기이하게 빛나는 커다란 눈동자를 가까이에서 보며 더욱더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 몇 주 전 레빈은 형에게 지금까지 분배되지 않은 얼마간의 재산을 매각하였으니 이제 곧 형의 몫으로 약 2,000 루블 정도가 돌아갈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다. 니콜라이는 그 돈을 받기 위해, 아니 무엇보다 자신의 둥지에 머물며 대지와 접촉하면서 영웅 서사시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힘을 축적하기 위해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훨씬 굽은 허리와 큰 키 때문에 앙상함이 두드러져 보이긴 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느 때부처럼 민첩하고 성급했다. 레비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형은 전에 없이 유난히 공들의 옷을 갈아입고 숱이 적은 뻣뻣한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은 후 미소 띤 얼굴로 2층에 올라갔다. 형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즐거운 기분에 젖어 있었다. 레비는 어린 시절에 종종 형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언급할 때도 저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를 보자 그는 그녀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나이든 하인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파르펜 제니시치가 죽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떠올랐으나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뭐 전에도 이미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화제를 바꾸었다. 그건 그렇고 난 너희 집에서 한두 달가량 머물다 모스크바로 갈까 해. 그게 말이지 마우코프가 내게 일자리를 약속했거든. 나도 곧 취직을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도 쫓아버렸단다.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때 먹지도 못한 여자야. 그 여자가 나에게 불쾌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하지만 그는 그 불쾌한 짓이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가 차를 연하게 타서 무엇보다 자기를 환자 다루듯 해서 그녀를 내쫓았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내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싶구나. 물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하지만 재산은 맨 나중의 문제야. 난 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 몸만 건강하다면. 아무튼 내 건강도 하나님 덕분에 완전히 회복됐단다. 레비는 형의 말을 들으며 열심히 머리를 굴렸지만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아마 니콜라이도 똑같이 느낀 모양이었다. 그는 동생에게 농사일에 대해 물었다. 레비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기뻤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식 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형에게 자신의 계획과 행동에 대해 들려주었다. 형은 그 말을 듣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는 게 분명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사랑하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몸짓이나 목소리의 음색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지금 두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니콜라이의 병,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그의 죽음. 이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압도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생각을 말하지 않는 한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이었다. 레비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을 지금처럼 기뻐한 적이 없었다. 누구와 있든 어떤 공적인 모임에 가든 지금처럼 부자연스럽고 거북한 적은 없었다. 이런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자각과 회화는 레빈을 더욱더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랑하는 형을 위해 울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형의 말을 들으며 형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야 했다. 집에 습기가 많은 데다 난로를 피운 방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레비는 자기 침실에 칸막이를 놓고 형을 그 방에 자도록 했다.
형은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병자처럼 계속 몸을 뒤척이며 기침을 했고 기침이 멎지 않으면 뭐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때때로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아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따금 가래 때문에 숨이 막힐 때면 그는 짜증을 내며 에이 빌어먹을 악마 하고 짓거렸다. 레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온갖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으나 그 생각들의 결말은 오직 하나, 바로 죽음이었다. 죽음.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는 종말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띠고서 처음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이 죽음. 잠결에 신음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악마를 부르는 적이 사랑하는 형 안에 있는 이 죽음은 그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죽음은 바로 그 자신 안에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30년 후,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게 아닐까.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는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능력도 용기도 없었다. 난 일을 하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 그러나 난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 그는 어둠에 잠긴 침대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상념의 긴장으로 숨을 죽이며 생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정신을 집중할수록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며 자신이 이것을 정말로 잊고 있었고 인생의 작은 한 가지 국면, 즉 죽음은 오기 마련이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 그 무엇도 시작할 가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구할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그래, 이것은 무섭긴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 난 아직 살아있어. 지금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초를 켜고 조심스럽게 일어난 후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그래, 관자놀이 부분이 희끗희끗하군. 그는 입을 벌렸다. 어금니가 썩기 시작했다. 그는 근육이 탄탄하게 솟은 팔뚝을 드러냈다. 그래, 힘은 충분하군. 하지만 저기 폐의 남은 부분으로 숨쉬고 있는 니콜렌카 혁도 한때는 건장한 육체를 갖고 있었지. 불현듯 레빈의 뇌리에 어린 시절 그들이 함께 침대에 누운 채 서로 베개를 던지면서 마음껏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도록 표도로 보그다니치가 얼른 방에서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일이 떠올랐다. 그렇게 깔깔거리며 놀다 보면 표도로 보그다니치에 대한 두려움조차 생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용수숨치는 자각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저렇게 구부러진 텅 빈 가슴만,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떠한 이유로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난. 하하, 아 빌어먹을 악마, 넌 왜 안 자고 꾸물거리고 있느냐? 형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잠이 안 와. 난 푹 잤는데 이제 난 식은 땀도 흘리지 않아. 이것 봐. 루바시카를 만져봐. 땀에 젖지 않았지? 레비는 루바시카를 만지고 칸막이 너머로 돌아와 촛불을 껐다. 하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나 싶더니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곧 죽음이 그 앞에 나타난 것이다. 아, 형은 죽어가고 있다. 아마 내년 봄쯤 죽을 거야. 어떻게 형을 도울 수 있지? 형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지? 난 그것이 존재하는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3부 마지막입니다. 32. 레비는 지나치게 겸손하고 굴종적인 사람은 상대를 거북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까다롭고 터집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곧 상대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는 이런 모습이 형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실 니콜라이 형의 온화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 아침부터 걸핏하면 화를 내고 동생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며 줄기차게 시비를 걸었다. 레비는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을 고칠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이 가식을 버리고 이른바 진심으로 말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즉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자 한다면 서로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될 것 같다고 느꼈다. 만약 그렇다면 콘스탄틴의 입은 오직 형은 죽어가고 있어, 형은 죽어가고 있어, 형은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했을 테고, 니콜라이는 나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두렵다고 라고만 대답했을 것이다. 만일 진심만을 말해야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콘스탄티는 자신이 평생 노력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자기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히 해내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해버리고 노력했다. 즉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노력이 결국 위선이 되고 만다는 것, 형이 그것을 알아채고 화를 낸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꼈다. 사흘째 된 날, 니콜라이는 동생이 자신의 계획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만들고는 그것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코뮤니즘과 혼돈하는 척 하기 시작했다. 넌 그저 남의 생각을 가져와 그것을 왜곡해서 부적절한 곳에 적용하고 싶어 할 뿐이야. 아니, 내 계획과 코뮤니즘 사이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 그들은 소유와 자본과 상속의 정당성을 거부하지만 난 그 중요한 자극을 부인하지 않아. 난 그저 노동을 조절하고 싶을 뿐이야. 바로 그거야. 넌 남의 생각을 가져와 그 생각에서 그 힘을 이루는 것을 모두 잘라버리고는 그것이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해. 니콜라이는 성난어조로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아니, 그것은 내 생각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거기에는 니콜라이 레비는 매섭게 눈을 빛내고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다. 거기에는 적어도 소위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어. 선명함과 확실성 말이야. 어쩌면 그것은 유토피아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한 석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소유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면 노동도 정리되겠지. 하지만 너의 생각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 형은 그것들을 뒤섞어 버리는 거야? 난 커뮤니스트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한때 커뮤니스트였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커뮤니즘은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초창기의 그리스도교처럼 이성적이고 장래성도 있다고 말이야. 난 다만 노동력을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야. 말하자면 노동력을 연구하여 그 특성을 알아내고 아니 그건 완전히 쓸모없는 짓이야. 그 힘 자체는 자신의 발전 단계에 따라 일정한 활동 형식을 찾아내지. 예전에는 도처에 노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소작인이 등장했어. 또한 우리나라에는 수학을 반분하는 노동자가 있고 임대 노동자가 있고 일용 노동자가 있어. 도대체 넌 뭘 추구하는 거냐? 레비는 이 말에 갑자기 흥분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코뮤니즘과 기존 형식의 균형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하리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난 나 자신과 노동자들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방법을 찾고 있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그는 열띤 어조로 대답했다. 넌 아무것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넌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괴짜 행세를 하면서 너가 단순히 농부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갖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뿐이야.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해 버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 레비는 왼뺨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넌 신념을 가진 적이 없어. 지금도 그렇고 넌 그저 너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면 그만이지. 그래, 아주 훌륭하군. 이제 날 좀 내버려 둬. 내버려 두지. 진작 갔어야 해서 어서 꺼져버려. 이렇게 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레빈이 아무리 진정시키려도 니콜라이는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서로 헤어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말만 했다. 콘스탄티는 산다는 것이 형에게는 그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콘스탄티인이 다시 그를 찾아가 자신이 형을 화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어색하게 빌었을 때 니콜라이는 이미 떠날 준비를 완전히 끝낸 상태였다. 아, 관대하기도 하지. 니콜라이는 이렇게 말하며 빙긋 웃었다. 만일 너가 옳다고 믿고 싶어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어. 너가 오라. 하지만 어쨌든 난 가야겠다. 니콜라이는 길을 떠나기 직전에 동생과 입맞춤을 하고는 갑자기 이상할 만큼 진지한 모습으로 동생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쨌든 날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지 말아다오 코스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일한 말이었다.
레비는 이 말에 깃든 뜻을 이해했다. 넌 내 건강이 좋지 못한 걸 눈으로 봐서 알지. 어쩌면 우리는 이제 못 만날지도 모른다. 레비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형에게 한 번 더 입을 맞추었으나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형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레빈도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기차역에서 마주친 키티의 사촌 오빠 세르바츠키는 레빈의 침울한 모습에 무척 놀랐다. 무슨 일 있어? 세르바츠키가 그에게 물었다.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냥 세상에는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별로 없다고? 뮬하우스로 가지 말고 당장 나와 파리로 가지. 그곳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보게 될 거야. 아니야, 난 이미 끝났어. 죽을 때가 된 거야. 무슨 그런 농담을? 세르바츠키는 웃으며 말했다. 난 이제 막 시작하려 하는데. 그래, 나도 얼마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난 내가 곧 죽게 된다는 걸 알아. 레비는 자신이 최근에 진심으로 생각하던 바를 말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죽음이나 죽음으로의 접근만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교회 간 일이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에게는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은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어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이 이 어둠 속에서 그를 이끌어줄 유일한 끈이라고 느끼며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3부 모두 끝났습니다.